가실까요? 이걸 갖고. 안녕하세요, 한빛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지금 상주시에 나와 있는데요. 상주시에 있는 서당들을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예전에 상주 목사로 계셨던 신잠 선생께서 이 상주에다가 18개나 되는 서당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인재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수선서당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상주시 청리면 청상리인데, 저 앞에 보면 청상저수지가 있습니다. 청상저수지 바로 맞은편에 수선서당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수선서당을 시작으로 해서 신잠 목사께서 만드셨다는 18개 서당, 또 일부는 없어진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거는 저희가 한번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까요? 상주에는 마을 곳곳에 서당이 많습니다. 조선 초기 상주 목사로 부임해온 신잠 선생이 있는데요. 선정을 많이 베풀기도 한 신잠 목사는 상주 마을 곳곳에 서당을 여러 개 지었습니다. 신잠 선생은 세종 때 문신인 신숙주의 증손입니다. 조선시대 많은 정치인들처럼 선생도 17년이나 귀양살이를 합니다. 귀양살이를 하면서 묵죽을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요. 검은고를 타기도 하고 학문에도 깊이가 더해졌다 합니다. 유배가 풀려 1543년에 전라도 태인 현감을 지냈고, 그곳에서도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또 상주 목사로 있을 때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에 백성을 구휼하는데 상주 목사 신잠이 가장 으뜸이라고까지 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정치를 베풀고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니 선생을 기려 유해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유해비가 이곳 수선서당 앞에 놓여 있는데요. 1557년에 세운 비로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고 여러 폐단을 없앴으며 노역과 세금도 공평하게 하여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신잠 선생은 상주 목사를 지내다가 1554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3년 뒤에 이 비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오른쪽에는 좀 더 작은 비가 있는데요. 가운데 유해비가 마모되어 새로 새긴 비라고 합니다. 새로 새겼다는데 오히려 더 안 보이는 것도 같고 그러네요. 근데 비슷한 건데. 수선서당은 상주 목사였던 선생이 이곳 수선산 아래 유람을 왔다가 산수가 수려해 공부하기 좋은 곳이라 하여 세웠다고 합니다. 마을 어른들과 상의하여 서당을 지었고, 손수 수선서당 4글자를 써서 현판으로 걸었다고 합니다. 상주에서 이름난 선비들인 월간 이전과 창석 이준 형제를 비롯한 이름 있는 선비들이 여기에서 학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안내에 따르면 원래 청효현 마을 들머리에 있었지만 임진왜란 때 불타버려 철암산 아래로 옮겼고요. 1987년 청상저수지가 생기면서 청아리 옆으로 옮겼고, 2015년 지금 이 자리에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옮겨 다녀서 그런가요? 서당치고는 건물에 써인 재료들이 낯설기는 합니다. 또 2015년에 새로 지은 건물이라던데 고풍스럽기는 하지만 조금은 현대스러운 모습입니다. 상주 목사 신잠 선생과 상주 서당 이야기가 수선서당을 시작으로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로 8개 문중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하는 백화서당을 둘러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상주시 모동면에 있는 백화서당입니다. 백화서당은 예전에 상주 목사로 오셨던 신잠 선생께서 만드신 18개 서당 중에 한 곳입니다. 장수 황씨를 비롯해서 8개 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당입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어지. 서당 앞뒤로 감나무가 시원하게 뻗어 있는 백화서당입니다. 1551년에 상주로 부임한 신잠 목사가 세운 18개 서당 가운데 하나인데요. 원래 수복리에 세웠는데 중간에 무등리와 서귀동으로 나뉘어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곳으로 옮겨온 때는 숙종 27년인 1701년이라고 합니다. 이날 서당 앞 주차장에는 벌통이 많았는데요. 벌들이 낯선 사람이라 경계하는 건지 갈수록 많이 모이더군요. 어느 순간 엄청 많아져서 놀랐습니다. 서원 둘레로 키 큰 감나무가 세 그루나 서 있습니다. 엄청 뜨거운 날이었는데 조금은 시원한 느낌입니다. 자, 그래도 여기는 빗장이 걸려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화서당은 장수 황씨와 풍산 김씨 등 8개 문중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당은 동쪽을 보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당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편액을 보게 되는데요. 이곳 백화서당 편액은 다른 곳들보다 작은 편입니다. 여기 백화서당은 앞면이 4칸, 옆면이 2칸짜리 팔짝 지붕입니다. 보니까 가운데 대청이 2칸이고요. 양쪽으로 온돌방을 두었네요. 굉장히 시원하게 보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보면 이 백화서당이라고 하는 현판은 굉장히 작은데 거기에 견져서 명륜당이 써놓은 현판은 굉장히 크죠. 여기가 아마 이제 강학 공간으로 썼던 곳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잠깐이지만 겨울 눈을 느껴보았습니다. 조금 시원해지셨나요? 대청 뒤쪽은 나무판을 대었고 그 안에 문을 냈습니다. 판자 하나가 떨어져 나갔네요. 위에는 큼지막하게 명륜당 현판이 있습니다. 자연석으로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올렸습니다. 마루가 올라서기 편하게 높지는 않네요. 명륜당 옆에는 배롱나무가 살짝 피었습니다. 찾아오는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들어서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서당이 이 백화서당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 찾아갈 곳은 상주시 화덕면 봉암서당입니다. 자, 오늘은 상주 목사로 오셨던 신잠 선생께서 세우셨다는 18개 서당 중에 그 첫 번째로 수선서당과 백화서당을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봉암서당입니다. 상주시 화동면 선교리 마을에 있는 봉암서당입니다. 봉암서당은 예전에 신잠 목사께서 서당을 18개 서당을 만드실 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시는 봉산서당이었다고 하네요. 근데 나중에 서원으로도 승격이 되고 그렇게 되어서 봉산서원이었다가 다시 봉암서당으로 된 그런 곳입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구불구불 좁은 길을 올라서면 마을 가장 위에 주차장이 넓은 봉암서당이 있습니다. 봉암서당은 2019년에 고쳐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주차장을 시멘트로 깨끗하게 잘 해놓았네요. 서당 앞에 고직사가 있었지만 그 건물은 복원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다고 합니다. 건물 앞쪽 처마 밑에는 초서체로 쓴 봉암서당 편액이 있고 뒷벽 왼쪽에는 명륜당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명륜당은 앞면 4칸, 옆면은 2칸으로 팔짝 지붕이고 호처마입니다. 봉암서당이 원통산 깊은 곳이고 마을 가장 위에 있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외진 곳 문화유산을 찾아다닐 때 힘든 것이 너무 자란 풀과 벌, 그리고 뱀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다니다가 실제로 뱀을 본 게 여러 번이라 가장 신경 쓰입니다. 이 봉암서당도 명륜당에는 웅웅거리며 다니는 벌이 많아서 몹시 신경 쓰였습니다. 풀이 많이 자라는 여름철에는 한 번씩 풀베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청에 벌이 꽤 많았습니다. 양쪽 온돌방 앞에는 아궁이가 있고요. 앞쪽 기둥이 5개인데 가운데만 원기둥을 썼네요. 가운데가 원기둥이라 대청이 좀 더 트인 느낌이 듭니다. 대청 안쪽에는 봉암서당 중수기와 봉산서원 유감 취필 2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대청 안쪽은 그래도 잘 관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만 벌이 너무 많아서 몹시 신경이 쓰입니다. 벌 때문에 대청에 올라서지를 못했네요. 들머리 주차장이 넓은 만큼이나 서당 마당도 꽤 넓네요. 담장도 낮게 해서 그런지 답답하지 않고 탁 트여 보입니다. 담장이 낮으니 덕분에 문이 좀 더 크게 보입니다. 서당은 요즘으로 보면 초등학교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당시 수업료는 신입생에게는 1년에 벼 반섬, 그 이상 학생들은 한 섬을 받았다고 합니다. 벼 한 섬은 10마리니 적은 수업료는 아니지요. 대부분이 이와 같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은 식사를 대접하거나 빨래를 해주기도 하고 땔감이나 의복으로 대체하기도 했답니다. 서당이 초기에는 마을 중심으로 세워지면서 향촌 문화가 뿌리를 두었는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문중 중심이 되었지요. 그러면서 글공부 중심에서 선조를 제사 지내는 향사가 늘어나 문중의 신분 유지를 지켜가는 기능이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향사하기에 알맞지 않은 인물까지 하게 되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기능을 완전히 잃을 만큼 길이 없어진 서당이 아닌가요? 옛만큼은 아니더라도 자꾸만 잊혀져 가는 곳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서당을 찾아가는 길은 언제나 좁은 골목이나 오솔길일 때가 많습니다. 중림서당으로 가는 길은 잘 모르고 오면 당황스러운데요. 서당 앞쪽은 밭이 있어 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녹색 철문을 지나 남의 집 마당으로 들어서야 해서 망설이게 됩니다. 어쨌든 서당 건물로 가려면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옥수수 앞쪽에 서당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농기구도 있고 해서 어수선하지만 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당 출입문은 닫혀 있지만 잠궈 놓지는 않았어요. 팔짝 지붕이고 앞면 3칸, 옆면 2칸 크기네요. 콘크리트 담장으로 사방을 둘렀습니다. 중림서당 편액이 건물 중간에 걸려 있네요. 그리 크지 않은 편액입니다. 고리만 걸어 놓아서 살짝 열고 들어갑니다. 식당에서 음식 나오는 순간처럼 이때가 가장 설렙니다. 이거는 고정이네. 사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한두 해에 앞서 건물을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쩐지 첫인상은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담하고 소박한 느낌에 견주면 무언가 시멘트로 덮은 곳이 많았고 그래서 예스런 맛이 덜 난다고 할까요? 그랬습니다.
또 이곳 문중 후손의 말씀에 따르면 이 건물을 수리할 때 나무에 니스칠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니스칠을 하면 나무가 속에서부터 썩는다네요. 숨쉴 구멍을 막기 때문입니다. 앞면 3칸에서 가운데는 통마루로 했고요. 오른쪽은 방과 마루가 앞뒤로 한 칸씩입니다. 3칸이라 대청이 좁으니 이렇게 방 앞쪽을 마루로 이어서 좁은 마루가 좀 더 넓어 보입니다. 오른쪽 방은 문이 앞에만 있는데요. 마루에서 옆으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 없으니 답답해 보입니다. 마루가 더 좁아 보이네요. 가운데 마루 끝에는 조금은 남다른 문이 보이네요. 위쪽에 가로로 길게 누운 문입니다. 작은 문도 아니고 큼직한 문이 저렇게 있어요. 늘 세로로만 보던 문이 가로로 있으니 낯설지만 또 재밌네요. 아래 위 문을 다 열어놓으면 매우 시원하겠네요. 건물도 3칸이라 작은 편이고 마당도 좁아서 답답한데요. 담장을 둘러서 더 좁게 느껴집니다. 서당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가까이 계시는 한 분이 오셨습니다. 진주류 씨, 문중 후손이라고 하십니다. 잠깐이지만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중림서당은 상주에 부임해온 신잠 목사가 세웠으니 재임 기간인 1552년에서 1554년 사이가 됩니다. 애초에는 은청면 봉상리에 세웠는데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없어졌고 그 뒤 숙종 때 새로 지었지만 6.25 때 다시 없어졌다고 하네요. 조선 말기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복원했다고 하는데요. 남양홍씨, 의령남씨, 진주류씨 세 문중이 개성하고 있습니다. 건네 들은 얘기로는 누군가가 지붕에 피는 와송을 따겠다고 여기 올라섰다가 기와장을 깨기도 했다네요. 와송 따겠다고 여기를 올라서다니요. 그러지 마세요. 역사와 함께 많은 이야기가 깃든 중림서당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상주목사 신잠 선생께서 세운 18개 서당 그 두 번째로 화덕면 선교리 봉암서당과 은청면 무릉리 중림서당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고요. 이제 다음 편은 신잠 목사가 세운 서당 3번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시몬 바이스, 북한의 세 번째 금메달을 수확한 송암서당 주소는 관동리 407번지입니다. 찾기 쉽지 않아서 골목을 잘 찾아 올라가야 합니다. 들어가는 골목만 잘 찾으면 몇 걸음 안 가서 서당이 보입니다. 마을 주민의 차가 있으니 자동차는 아래에 세워두고 갑니다. 상주 목사였던 신잠 선생이 세운 18개 서당 가운데 하나인 송암서당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녀본 다른 서당들보다도 이곳 송암서당은 참 관리를 잘 하고 있던 서당으로 기억하는데요. 지난해 봄에 이어 두 번째 오는 건데요. 여름이라 그런지 풀이 좀 자라있네요. 지난번처럼 문은 닫아놓았지만 잠궈놓지 않아서 살짝 열고 들어가 봅니다. 역시 여름이라 마당에도 풀이 좀 있네요. 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송암서당을 처음에는 상주 서당벌에 세웠는데요. 임진왜란 때 불에 타버려서 다시 세우고 고쳐 짓고 했습니다. 지금 자리로 옮겨온 것은 1946년이라고 합니다. 서당 마루에 있는 상량문을 보면 2017년 11월 22일이 쓰여 있는데요. 아마 그때 마지막으로 고친 듯 합니다. 건물은 팔짝 지붕이고 가운데 대청을 두고 양쪽에 온돌방 한 칸씩이 있는 3칸 크기입니다. 이곳 후손분의 말씀에 따르면 서당은 7개 문 중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주시에서 중수를 했는데 아직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안 되어 관리가 쉽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후손분은 서당의 쓰임새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둘레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하는 공간으로 쓸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을 소개하는 안내판이라도 서당 앞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송암서당 편액은 작은 크기지만 글씨가 멋지네요. 오늘은 송암서당에 나와 있는데요. 상주에 있는 송암서당입니다. 여기도 신잔 목사께서 만드신 서당 가운데 하나고요. 예전에도 한번 여기 와봤었는데 그때는 풀들이 이렇게 많지를 않아갖고 굉장히 깨끗했어요. 깔끔하게 이렇게 잘 정비도 잘 돼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지금 한여름이라서 아마 그렇겠죠. 그리고 그때는 또 마루도 굉장히 깨끗했던 것 같았는데 아마 손길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 상梁문을 보면 2017년에 새로 다시 보수를 한 걸로 그렇게 보여요. 왼쪽 온돌방은 한 칸인데 앞쪽에 텐마루를 깔았고요. 오른쪽 온돌방은 한 칸 반이고 앞에는 쪽마루로 했습니다. 양쪽 방에는 옆에도 이렇게 문을 하나씩 냈네요. 서당 둘레는 온통 강아지 풀이 그득합니다. 손에 닿는 감촉이 보들보들합니다. 촉감 좋다. 향교나 서원과는 달리 서당은 담장이 이렇게 낮은 곳이 많아요. 그래서 밖을 보면 이렇게 시원하게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잘 보여서 공부에 방해가 될까요? 어쨌든 답답하지 않아서 좋네요. 다시 서당문을 잘 닫고 마무리를 합니다. 문을 잠궈 놓지 않아서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송암서당을 둘러봤습니다. 다음 서당은 조금 가슴 먹먹한 느낌을 준 하곡서당 이야기입니다. 하곡서당은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 잘 찾아봐야 합니다. 얼핏 폐가인가 싶은 그 건물이 서당입니다. 이 자리를 처음 오는데 뭔가 기분은 어릴 적 추억에 깃든 그런 장소에 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마당에 풀이 죽은 걸 보면 누군가가 관리를 하네요. 그런데 무언가 서늘한 첫인상이 듭니다. 보는 순간 느낌은 다른 서당보다는 앞면이 크다는 겁니다. 보통은 3칸인데 하곡서당은 부엌이 있는 4칸입니다. 얼핏 보면 5칸처럼 보입니다. 건물 모양을 보면 서당 같기는 한데요. 지붕이나 시멘트 마감을 보면 옛 형태가 맞을까 싶긴 합니다. 가까이 갈수록 건물 상태가 좀 위험해 보입니다. 벽체가 떨어져 가는 곳도 있고 해서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문 위에 작게 붙어있는 하곡서당 현판입니다. 보고 있으면 참 정감 가는 모양으로 예쁘네요. 낡아버린 건물에 잘 어울리는 현판이 아닌가 싶네요. 좀 귀하게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더운 여름날 상주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본 서당 가운데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하고 느끼게 된 곳이 여기 하곡서당입니다. 풀이 타고 올라간 마루 안쪽을 보겠습니다. 시멘트 벽도 떨어진 곳이 많아요. 방 안에 들여다보는 거 뭔데? 문짝은 떨어져 있고요. 마루는 바닥이 아예 없네요. 마룻바닥이 삭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이건 누군가가 뜯어간 것 같네요. 문도 저렇게 떨어져서 더 쓸쓸한 모습입니다. 마룻바닥이 없으니 방으로 가기도 어렵겠네요. 마루를 보면 정말 누군가가 걷어간 듯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뜯어냈네요. 많은 세월을 품은 서당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이 참 서글픕니다. 올라오는 계단을 풀이 이렇게 뒤덮어서 더 황량하고 쓸쓸하기만 하네요. 문이 열려서 방 안쪽을 살펴봅니다. 신문지로 온 벽을 도배했네요. 7, 80년대 시골 마을 방 풍경이 이런 모습이었지요. 하긴 저 신문지도 없어서 시멘트 포장지로 바르기도 했습니다. 서당 뜰에서 보는 마당입니다. 이 넓은 마당에 책 읽는 소리가 가득했을 테지요. 마루로 올라서는 계단과 부엌에는 풀이 덮여 있어요. 서당 들어가는 길을 막듯이 저렇게 나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옆으로 돌아가니 뒤뜰 나무 한 그루가 쓰러져 있네요. 세월에 못 이겨 쓰러진 듯한데 서로 의지하는 건가 싶네요. 서당 건물도 힘들어하는데 거기에 힘없이 기댄 나무가 안쓰럽고 서글퍼 보이기만 합니다. 이 건물은 서당 본래의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수를 하면서 벽체를 시멘트로 바르고 기와를 강철판으로 바꾸어 그 본래의 모습을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튼튼하게 한다고 한 수리가 되려 경관도 망치고 이렇게 빨리 망가지게 되었으니 안타깝네요. 서당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빈집이 있습니다. 거의 쓰러져가는 건물이라 쓸쓸함이 더합니다. 볼통이 있는 걸 봐서는 오가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허물어져가는 서당 건물 옆에 이렇게 곧 쓰러질 듯한 빈집이 있으니 둘레가 참 쓸쓸합니다. 시골 마을에 다니면서 빈집들을 자주 보았지만 오늘처럼 묘한 서글픔을 느끼기도 처음이네요. 누군가에게 많은 시간과 추억이 깃든 곳들이 이렇게 차츰 하나씩 없어져 가는 것 같아 가슴 아픈 하루였습니다. 오늘 한빛국가유산TV는 상주 목사 신잠 선생께서 세우신 18개의 서당 중에 상주시 관동리 마을에 있는 송암서당과 연원동 마을에 있는 하곡서당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가슴이 짠한 그런 영상이 되었네요. 저는 한빛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자동차 후진 실력이 좋으면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하지만 옆에 있으면 반드시 못 가게 할 겁니다. 자동차가 골목으로 얼마든지 갈 수는 있지만 차를 돌릴 데가 없어서 걸어가는 게 나아요. 가는 길에 능소화가 예쁘게 피어 골목을 환하게 하네요. 몇 걸음 가다 보면 옥성서원 안내판이 있습니다. 70m지만 저기 앞에 보이는 언덕 위가 서원입니다. 길가에 백일홍도 보입니다. 짧은 길이지만 능소화에 백일홍까지 피어 괜찮네요. 많이 피어 있지는 않아도 꽃은 언제나 발걸음을 즐겁게 하네요. 나비 앉았다. 마을 뒤 얕은 언덕 위에 서원 건물이 있습니다. 길게 담장을 두르고 그 위로 솟아있는 지붕이 보이네요. 높지 않은 담장 너머로 건물을 살짝 엿봅니다. 담장 위에 풀이 자라서 어떻게 보면 멋스럽기도 하네요. 하지만 여름에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면 풀이 늘 무서운데요. 외진 곳의 풀밭과 담장 아래에서 뱀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때는 돌담으로 스르륵 숨어드는 뱀꼬리를 보고서 도저히 더는 자신이 없어 둘러보기를 포기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름에는 항상 발 조심하세요. 거미줄이. 자, 마음을 가다듬고 열린 문으로 들어섭니다. 이것도 상주 목사 신잠 선생이 세운 18개 서당 가운데 하나이고 원래 수양서당이 그 뿌리입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인 수양산 아래에 세웠는데요. 1631년에 수양서당이 서원으로 승격되었고 이름도 옥성서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원이 되면서 위패를 모시고 제사도 지내게 되었는데요. 신잠, 김득배, 김범, 이전, 이준 이렇게 5분을 배양합니다. 그 뒤 1648년 홍수가 나면서 서산이 무너지게 되었고 무너진 흙더미에 서원이 묻혀버리게 됩니다. 40여 년이 지난 1692년에 원래 있던 자리에서 북쪽으로 옮겨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세웠습니다. 흥선대원군 때 또다시 서원이 회철되어 없어졌고요. 그 자리에 제단을 놓고 향사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977년 서원을 복원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원 관리가 조금은 아쉬운데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강학하는 곳인 명륜당은 앞면 4칸이고 옆면은 2칸입니다. 명륜당 현판이 큼직해서 눈에 띕니다. 양쪽으로 온돌방이 있고 대청이 건물 가운데에 아주 시원하게 놓여 있습니다. 무척 더운 날이었는데 대청에는 한쪽 문만 열려 있어도 바람이 술술 잘 들어와서 시원했습니다. 명륜당 뒤에는 소절 산문이 있고 사당이 있습니다. 앞면이 3칸 크기인 경현사입니다. 식탁에 오르는 숟가락이지만 꼭 밥 먹을 때만 쓰는 건 아니지요? 사당 건물인 경현사는 단순한 모양이네요. 사당 한가운데에 작지만 깔끔한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옆면이 1칸 반이고 지붕은 맞배 지붕입니다. 어떠한 꾸밈 없이 단순하게 해놓은 사당이네요. 향사는 해마다 3월 15일에 지낸다고 합니다. 혹시나 사당 안쪽이 보일까 싶어 이리저리 봤지만 안쪽을 볼 틈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여름철 풀관리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양서당으로 시작해서 서원이 되었고 신잠 목사와 함께 5분을 배양하는 옥성서원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지천서당에 왔습니다. 1553년에 세운 서당이니 꽤나 역사가 깃든 곳입니다. 문이 없어 길에서 건물이 훤히 보입니다. 우선은 뭔가 탁 막히는 듯한 모습이네요. 양쪽에 감나무가.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다 보면 가끔 보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그걸 봅니다. 바로 쭉 늘어선 깻단입니다. 이곳 지천서당은 지금 연악서원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천서당이 그 뿌리라고 합니다. 지천서당이 연악서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숙종 때인 1702년에 서원으로 승격이 됩니다. 효행과 의병 활동으로 이름을 떨친 이 지역 인물들을 배양하는 서원이 되는데요. 박은성, 김언근, 강응철, 김각, 조광벽, 강용량 이분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있는 서원입니다. 이곳도 다른 서원들처럼 고종 때 회철이 되는데요. 1900년에 서원 자리에 재단을 마련합니다. 서원이 이 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고 이 건물 앞에는 내가 흐르는데 질구내라고 합니다. 이 내를 건너 언덕 위에 서원이 있었나 봅니다. 고종 때 회철되고 난 뒤 그 자리에 재단만 마련해 놓았다가 1987년에 사당 건물을 복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언덕으로 올라가 살펴보려 합니다. 다행히 냇물이 많지 않아 건널 수 있겠네요. 방법이 없네. 그렇지만 맞은편 풀더미 숲길을 보니 한숨이 나옵니다. 저 위쪽에 빤히 보이는데 못 가겠네요. 사람이 잘 안 다니는지 길도 잘 안 보입니다. 문화유산 때문에 가끔 뱀을 만나본 경험이 있어 이런 숲길은 겁이 납니다. 그냥 멀리서 보며 아쉬움을 달래기로 합니다. 겨울에 풀이 없어지면 다시 올라가리라 생각하면서요. 오가는 마을뿐이라도 있으면 혹시 길이 있을까 하고 묻기라도 하겠는데 그럴 수도 없네요. 정말로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할까요? 어쨌든 저 위에 보이는 건물은 사당과 내산문입니다. 사당은 3칸 크기의 맞배 지붕이고 담장으로 둘러싸았네요. 원래 목적인 지천서당을 얘기하고 싶지만 아는 정보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강당문도 꼭꼭 잠겨 있어서 어떤 내용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 문에 단단히 걸어놓은 자물쇠가 아쉽네요. 한참을 서성거리지만 무더위에 땀만 더 흐를 뿐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저기 있는 깨라도 잘 마르기를 바랍니다. 위로 진짜 저거 다 들어 올리면 엄청 시원하겠다. 광주시 지천동에 있는 서울숲입니다. 나무 풍수가 진짜 멋집니다. 자, 오늘은 신전 목사께서 세운 서당인 수양서당과 지천서당을 둘러봤는데요. 각각 옥성서원과 연악서원으로 바뀐 곳이랍니다. 또
연악서원 옆에 있는 시원하고 아름다운 솔수까지 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상주에 있는 도곡서당에 나와 있습니다. 도곡서당을 찾아오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도림사라는 절집이 있는데 거기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도곡서당이 굉장히 깨끗해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앞에 풀베기도 다 잘 되어 있는 데다가 건물 또한 깨끗합니다. 그래서 서당 찾아다니면서 모처럼 기분 좋은 날이네요.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된 모습이고, 또 잠깐 소개하자면 건물이 앞면이 4칸, 옆면이 2칸이 있습니다. 앞면 4칸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양쪽에 온돌방을 두었고 가운데 2칸은 대청이에요. 그리고 옆으로는 보니까 왼쪽으로 지금 보이는 데는 쪽문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저 오른쪽으로, 바깥쪽에 오른쪽에 보면 쪽문이 1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보면 앞서 보았던 지천서당에서도 그랬거든요. 연악서원이죠. 거기에서 보면 대청이 있고 이렇게 앞에다가 문을 두어서 이중으로 이렇게 둔 데가 많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에 대청을 두고 바깥에다가 문을 또 이렇게 덧대어서 이중으로 보완을 했다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뭐 겨울 같으면은 저 문을 닫으면 또 따뜻하겠지요. 근데 어찌됐든 도곡서당은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되어 있고 또 건물 또한 아담하게 잘 지어진 그런 곳이라서 지금까지도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는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흐뭇합니다. 도림사 아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서당으로 갑니다. 서당은 주차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도곡서당으로 갑니다. 그래도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힘들지 않게 찾을 수가 있네요. 와, 다리만 딱 건너면 짜잔! 여기가 바로 도곡서당입니다. 어우, 비교적 깨끗합니다. 여기도 상주목사 신잠 선생께서 세우셨다는 18개 서당 중에 하나인 도곡서당입니다. 이 도곡서당은 1551년에 세웠다고 합니다. 앞면이 4칸이고 옆면은 2칸으로 팔짝 지붕입니다. 양쪽에 온돌방 하나씩 두고 가운데는 2칸이 대청입니다. 이 도곡서당은 상주의 이름난 선비인 후계 김범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며 강학하던 곳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건물이 깨끗한데요.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서당이 있어서 이곳 서곡동 마을은 서당리, 서당골, 도곡 등의 이름이 있습니다. 풀이 좀 자라 있지만 서당을 둘러보는 데는 괜찮고요. 생각보다는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당을 관리하는 고직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건물은 없어졌네요. 온돌방 앞에는 쪽마루를 놓았고요. 아주 좁은 마루폭입니다. 양쪽 온돌방에 똑같은 모양으로 마루를 놓았습니다. 뒤쪽에도 풀이 좀 나 있네요. 오른쪽 온돌방 뒤에는 뜬 벽장이 있네요. 간단한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으로 쓰였겠지요. 작지만 있어야 할 공간입니다. 건물 사방 어디에도 안쪽을 들여다볼 수는 없게 되어 있네요. 저 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한 모습이 될 텐데 아쉽네요. 문이 닫혀 있어 둘레만 빙빙 돕니다. 아궁이에 흙이 가득해서 가까이 가는데 귀뚜라미가 있네요. 잘 쉬고 있다가 사람 소리에 깜짝 놀랐나 봅니다.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가도 그 자리에 멈춰 있네요.
서당 건물을 수리한 지가 얼마 안 된 듯한데요. 어느 손길인가 와서 이렇게 문짝에 흔적을 남겼네요. 누군가는 여기에서 산수 공부를 했나 봅니다. 마루를 받쳐주는 작은 기둥이 앙증맞게 보입니다. 기둥 아래 돌과 맞닿는 자리를 멋지게 맞춰 놓았네요. 이렇게 주춧돌에 맞게 나무 밑면을 깎고 다듬어 맞추는 것을 그랭이 공법이라고 합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오는 오래된 공법이라고 하네요. 이 그랭이가 잘 된 곳은 보고 있으면 기둥이 돌에 박혀 있는 듯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딱 맞춤은 아니네요. 이렇게 한옥 건물에 덤벙주초와 그랭이 공법으로 기둥을 세우면 그 기막힌 솜씨들을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도곡서당에서 마주 보이는 곳은 도림사입니다. 오래된 전통 사찰로 된장, 고추장이 아주 이름난 곳입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절에는 300여 개가 넘는 장독이 있어 아주 장관을 이루는 절입니다. 그래서 절 앞에 이렇게 장이라고 쓴 큰 장독이 놓여 있습니다. 건너에서 보는 도곡서당입니다. 어쩌면 절 풍경과도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뜨거운 날씨와 쉼없이 울리는 매미소리가 이곳 도림사와 도곡서당의 여름을 더욱 깊게 합니다. 도곡서당 위쪽에 도림사 절집이 있는데요. 여긴 이 다음에 한번 가서 꼼꼼하게 둘러봐야겠네요. 시원해서 또 좋고 아주 멋지네요. 하루 종일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으면. 자, 오늘은 제가 의성군 단밀면의 주선리에 있는 봉성서당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신잠 목사께서 세우신 곳인데 옛날 이 봉성서당의 뿌리는 속수서당이라고 합니다. 얼마 앞서 제가 우제 손중돈 선생을 소개하면서 그 생사당하고 또 속수서원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속수서원이 있는 마을이 바로 이쪽이거든요. 단밀이거든요. 이 봉성서당의 뿌리가 예전에는 속수서당이었다고 합니다. 그 속수서당이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난 뒤에 손중돈 선생의 생사당을 경연사로 바꾸고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속수서원으로 승격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속수서당으로 있던 여기를 봉성서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쓰고 이제 이 서당으로 계속 남게 되는 거죠. 봉성서당의 원 뿌리는 속수서당이었다. 그런 걸 오늘 알 수가 있네요. 이 단밀면 주선리에는 볼 게 참 많은데요. 김형석 정려각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효자각이더라고요. 효자가 난 그런 곳이고 또 저 앞에 가면 고려 때 충신이었던 신우 선생을 기리는 신우유허비각이 또 있습니다. 속수서원도 있고요. 볼 게 참 많은데 의성군 단밀면 주선리 이 마을에 오시면 그렇게 한번 같이 묶어서 한번 돌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닫힌 대문을 살짝 밀어 열고서 봉성서당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느낌은 건물 수리한 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당을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리는 굉장히 나는데. 여기도 앞면 4칸이고 가운데 대청을 중심으로 양쪽은 온돌방을 두었습니다. 대청 안쪽에 다른 곳과 달리 명륜당 현판은 없네요. 앞서 다녀본 서당들에 견주면 깨끗한 편입니다. 마루바닥과 문짝들도 아주 깨끗합니다. 오른쪽에 걸린 태극기가 눈에 띕니다. 서당 안쪽 마당은 모두 시멘트로 깔아서 자풀이 자라나기 힘들겠고 깔끔하긴 합니다. 무릎 높이만큼 기단을 쌓고 건물을 세웠습니다. 단조롭지만 매우 반듯한 모습이네요. 건물 앞쪽으로는 쪽마루를 놓아서 편하게 오갈 수 있도록 했네요. 또 처마 끝에는 물바지를 대놓았는데요. 서당 건물과 조금은 맞지 않은 모습 같기도 합니다. 건물 옆면은 2칸이고요. 호처마로 된 팔짝 지붕입니다. 바람이 잘 들어가라고 문종이는 없어요. 마루 위쪽에는 현판이 여러 개 걸려 있고요. 바닥에 뽀얗게 먼지는 있지만 대체로 잘 관리하고 있는 듯합니다. 담장이 높지는 않지만 낮은 것도 아니라 아래쪽 마을 모습이 거의 안 보이네요. 오른쪽에는 왼쪽과 달리 옆에도 쪽마루를 놓았습니다. 어디에서 나와도 마루로 편히 오갈 수 있도록 해놓았네요. 건물에 딸린 화장실은 오른쪽 담장 옆에 있어요. 풀에 우거져서 더 참을 수 있도록 만드네요. 이번에는 신잠 목사가 세운 도곡서당과 봉성서당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두 곳 모두 꽤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 둘러보는 우리도 무척 즐겁고 좋았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영빈서당은 들어서기가 쉽지가 않네요. 문 앞에 풀이 많이 자랐고 거미줄도 많습니다. 이 서당도 관리는 잘 안 되는구나 싶은데요. 선뜻 들어서기가 망설여집니다. 꺼진 마루바닥이 먼저 눈에 띄네요. 이렇게 주저앉은 게 오래된 듯 보입니다. 보기에도 흉하네요. 그냥 두면 다 내려앉을 텐데요. 빨리 수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 연빈서당도 거의 표준이다시피 한 앞면 3칸 크기로 양쪽은 온돌방이고 그 가운데는 마루로 두었습니다. 서당 건물보다도 더 먼저 이 문을 손봐야 할 듯합니다. 곧 무너질 것 같아서 아슬아슬하네요. 한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지기도 했고 지붕 기와도 균형을 잃고 뒤죽박죽 얹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좁은 마당에 풀은 또 어찌나 많은지. 1688년에 이곳 반곡리에 세운 서당인데 지금은 마당도 무척 좁고 관리가 안 되어 아쉬운 모습입니다. 곧 쓰러질 듯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앞서 본 영빈서당의 뿌리는 중림서당입니다. 이곳 서중리 금천변에 있는 마을 앞산이 서당터입니다.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 없지만 여기에는 중림서당을 비롯해 영원사지, 산양향약소, 풍헌소, 산양수계소 등이 있었습니다. 이곳 절터에서 무너져 있던 석탑 3기를 발견하고 모두 김천직지사로 옮겨 보관하며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옛 산양현 웅암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 현재는 문경시 삼북면 서중리 마을입니다. 웅창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 온 거는 상주 목사 신잠 선생께서 세우셨다는 서당 중에 중림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림서당이 예전에 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 터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림서당은 얼마 앞서 제가 소개했던 은청면에 있는 중림서당과는 또 다른 곳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 중림서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왔는데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 산이 바로 옛날에 영원사라고 하는 그런 절터가 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절터에다가 서당을 세웠는데 그 서당이 있기 전에 산양 수계소라고 하는 향약시설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다가 신잠 목사께서 서당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마을에 중림, 그러니까 대나무가 많고 또 중림사라는 절집이 있어서 그 서당의 이름을 중림서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뒤에 있는 산, 저곳이 바로 영원사지 절터라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자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옛 영원사지 절터가 있던 곳이고 그 안에다가 중림서당을 세웠기에 여기를 중림서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림서당을 세운 때가 154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30년 뒤 1574년에 백담 구봉령 선생께서 이곳에다가 산양서당이라는 시를 남기고 여기에다가 존성당이라는 그런 당호를 걸었는데요. 중림서당의 강당 이름이 존성당이 되겠습니다. 그걸 백담 구봉령 선생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서당 이름을 중림서당이라고도 하고 산양서당이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은 오래전 그 역사를 품에 안고서 그저 마을 야산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금천이 흐르고 연꽃과 능소화로 이름난 사진 찍기 좋은 주암정을 품고 있는 바로 그 산입니다. 주암정이 있는 이곳에 중림사지를 비롯해 여러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농사터가 되었고 산에는 무덤들이 들어서서 그 예전 모습을 짐작하기도 힘드네요. 아래로 나 있는 길 끝에 보면 건물이 있어요. 농장인가 했는데 선원이네요. 어쩐지 여기에 어울리는 듯합니다. 옛날에 도천사라는 사당이 있었다는데 아마 그 이름을 따서 만든 선원인 듯합니다. 마을 자치기구인 수계소와 함께 운영하던 중림서당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불에 타버려 없어지고 맙니다. 서당뿐 아니라 풍헌소를 비롯한 모든 건물들이 이때 다 불에 타버려 없어집니다. 임진왜란 때 이 중림서당이 불타 없어지게 되고 그 뒤에 1604년에 다시 수계소를 복원을 합니다. 그렇게 복원을 하고 난 뒤에 근암제라고 하는 편액을 걸었다고 합니다. 중림서당을 처음 세웠다는 이곳 터에 왔지만 달리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빈 터를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고 서당이 옮겨간 근암서원으로 갑니다.
저는 지금 문경에 있는 근암서원 앞에 와 있습니다. 1623년에 중림서당이 우리 아까 보았던 그 영원사지 절터에 있던 그곳에서 이쪽 근암서원 자리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근암서당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리고 1664년에 우암 홍은충 선생님 그분을 모시면서 여기를 서원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우암 홍은충 선생은 제가 얼마 전에 앞서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허백당 또는 허백정 홍기달 선생님의 넷째 아드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암 홍은충 선생을 여기에다 모시고 서원으로 인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원으로까지는 인가를 받지 못했고 선생을 모신 사당인 향현사만 인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5년 뒤인 1669년에 한음 이덕형 선생님을 모시고 여기에 마침내 서원으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 서원이 바로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근암서원입니다. 한음 이덕형 선생님 누군지 아시죠? 오성과 한음할 때 바로 그분이십니다. 거의 9년에 걸쳐 공사를 하고 옮겨온 근암서당은 서원이 되고자 힘을 쏟은 끝에 결국 승인이 됩니다. 그때가 1669년인데요. 서원 등록이 되자 어중간한 자리에 놓인 서당이 다시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서당은 또 머리를 싸매게 됩니다. 근암서당이 이 근암서원 안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예전에 있던 산양 수계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또 수계서당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산양 향약소 또는 산양 수계소죠. 그 산양 수계소와 이 서당이 함께 같이 있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양 수계소와 이 서당은 각각 하는 일이 다르고 운영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더부살이에서 이제 또 면하기도 해야 되겠고 해서 다른 자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마침내 산양면 방곡리에 있는 영강 옆으로 이 서당을 다시 옮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1688년 숙종 때 세운 영빈서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 그러니까 영빈서당이 되는 것이지요. 종합하자면 영빈서당은 산양수계소가 있던 곳에 신잠목사께서 세운 중림서당이 가장 큰 뿌리가 되고요. 거기에서 다시 이 제가 지금 있는 근암서원으로 옮겨와서 근암서당이 되고요. 그렇지만 서원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던 이 서당이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계소와 서당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또 옮겨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영빈서당이 됩니다. 그 영빈서당은 문경 영순면 포내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곳에다가 영빈서당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영빈서당을 봤을 때 지금 완전히 다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들어가는 들머리 이 사중문도 다 무너져 있고요. 또 안에 보면 마루바닥도 꺼져 있고 곧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상주 목사 신잠 선생님께서 세우신 이 영빈서당이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이 험난한 과정을 많이 겪었죠. 남의 집 더부살이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결국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그 서당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 이 현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막 다 쓰러져 가는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네요. 역사를 품고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남은 영빈서당을 좀 더 관심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당 뿌리를 찾아 숨가쁘게 다니다 보니 이렇게 관리가 안 된 건물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상주 목사 신잠 선생이 세우셨다는 서당 18개 가운데 영빈서당을 끝으로 12개 서당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그 나머지는 터만 남은 곳이 3곳이 있고요. 또 3곳은 터조차 알 수 없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터만 남아있는 서당 3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공성면 장동 이리 마을입니다. 장동 이리 마을을 서당마라고 하네요. 옛날에 여기에 서당이 있었다고 해서 서당마라고 하는데 그 서당이 뭔가 하면 용문서당입니다. 지금은 없어지고 터만 남았다고 해서 저희가 그 터라도 어디일까 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여기 마을 사람을 조금 전에 주민을 만났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바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서당 터였다고 합니다. 여기를 지금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았네요. 아주 멋진 곳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여기에 서당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삥 돌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둘레길인데요. 저 왼쪽으로 올라가는 길에도 보면 구구장수 계단이라고 해서 계단을 높게 만들어 놓은 게 있나 봐요. 그 길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한 바퀴를, 마을을 한 바퀴 전체를 돌아요. 돌아서 내려오면 바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내려오는데,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는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꼭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마을 들머리부터 해서 느티나무도 있고, 또 마을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은행나무도 있습니다. 모두 뭐 300년, 한 250년 그 정도 다 된 나무인데 굉장히 큰 나무죠. 그런 나무를 둘러보는 재미도 쏠쏠하답니다. 서당이 있던 마을이란 걸 알리듯 안내판에 서당마라는 글이 있습니다. 지난날 이 마을에 용문서당이 있었고 그걸 이렇게 안내글로 알리고 있습니다. 마을 골목길은 돌담을 반듯하게 해놓았네요. 너무 정갈하게 보여서 예스른 맛은 좀 덜합니다. 마을 가운데쯤에는 키가 큰 은행나무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늘 아래 평상을 놓은 쉼터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날이 꽤나 더웠는데 이 나무 아래에는 바람이 살살 불어서 더위를 잠깐 잊었습니다. 마을 풍경에도 한몫하는 나무네요. 요즘 어느 시골 마을이나 골목길이 참 잘 되어 있어요. 돌담하고 어우러져 모양도 예쁘네요.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나 정갈하고 반듯해서 되려 아쉬움이 들 만큼 깔끔하게 정리를 했네요. 일단 길도 예쁜데 이게 담쟁이 동굴이 너무 이뻐요. 예쁘다. 조금 걷다 보니 우물이 보입니다. 마을 가운데에 이렇게 귀한 우물이 있네요. 우물도 깔끔하게 단장을 했네요. 요즘 우물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봅니다. 안내판도 있어요. 서당골 바가지 샘터라고 합니다. 나중에 마을분에게 들은 얘기지만 여긴 빨래터가 아니라 우물로 썼다고 합니다. 보기 드문 우물이니 내려가서 봅니다. 아래에는 빨래판처럼 돌로 조각을 해놓았네요. 마을에서는 이 우물로 마시는 물과 나무를 씻는 데 썼다고 합니다. 우물에는 물이 제법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쪽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우물이라고 하니 마을 분들이 나눈 수많은 이야기가 이 우물에 담겨 있겠네요. 이곳 장동마을에서 자부심 가질 만한 그런 우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뜨거운 여름인데 하늘은 가을 같아요. 그 옛날 서당은 흔적도 없지만 아직도 마을 곳곳에서 서당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용문서당을 역사에 품은 공성면, 장동리, 서당마 마을을 둘러봤습니다.
소나무 봐. 얼마쯤 올라가니 드디어 터가 나옵니다. 옛날 매학서당이 있던 곳입니다. 돌담이 있어 서당 터라고 알겠지만 안쪽을 보니 그냥 풀밭이네요. 서당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돌담으로 터를 둘러놓아 무언가가 있었음을 알 수는 있을 듯합니다. 안쪽에 들어가는 길도 안 보일 만큼 풀이 자라 있네요.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또 뱀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풀이 제법 우거져 있고 그 안쪽에 큰 빗돌이 하나 보입니다. 그냥 보면 풀로 덮인 무덤인 줄 알겠네요. 돌담 둘레를 오가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굳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나 회의 아닌 회의도 하고요. 아예 안쪽에 풀로 가득 차서 정말이지 선뜻 들어서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풀에게는 미안했지만 등산 스틱을 휘두르며 빗돌이 있는 곳까지 끝내 들어갑니다. 풀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발밑 어딘가에서 있을 듯한 뱀이 무서웠습니다. 어쨌든 들어서니 밖에서는 안 보이던 작은 빗돌이 4개나 있습니다. 군수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이 위패석들은 정국성, 조희인, 조우신, 조정융 이렇게 4분의 빗돌입니다. 매학서당에 있던 이 자리가 뒷날 지강서원으로 바뀌게 되고 서원에서 이 4분을 모시고 배향을 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에 모두 불타 없어져 복원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터와 함께 단소만 남아 있습니다. 그죠? 바닥에는 예전에 쓰였을 법한 큰 바위 덩어리도 보이고 그 앞에 지강서원 유허비가 놓여 있습니다. 불타거나 회철되어 없어진 서원 가운데 어떤 곳은 복원했지만 이렇게 몇 곳은 복원을 못하고 유허비나 단소만 두기도 합니다. 이곳 지강서원도 터가 잘 남아 있으니 뜻을 모아 복원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풀이 빈틈없이 우거져 지금은 풀밭이 되어버렸으니 매학서당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서원이었음을 알리는 단소라도 있으니 이 터를 좀 더 관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이 산 중턱 서당과 서원이 지금은 시간을 뒤로 묻은 채 사그러져 가는 듯합니다. 아쉬움을 남긴 채 매학서당 터를 돌아서 나옵니다. 여기를 그래도 들머리로.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이고 이거 어떡해. 여기는 성문서당에 있던 터입니다. 지금은 이처럼 흔적도 없고 정확한 자리도 모릅니다. 저 앞에 이곳 주소는 상주시 낙상동 산 95번지입니다. 앞에는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병성천이 있습니다. 산을 넘나드는 시멘트길만 보이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서당 흔적은 어디에도 없네요. 상주박물관에는 낙상동 폐탑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폐탑을 처음 발견한 곳도 바로 이곳 터였습니다. 이 터 어딘가에 서당과 함께 절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발굴을 하면 뭔가 나올 듯한데요. 상주 목사 신잠 선생이 이곳에 세운 성문서당도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집니다. 그 뒤 1596년에 중창했다는 기록은 있는데요. 누가 어디에 다시 지었나 하는 건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터만 남은 3곳 가운데 마지막으로 찾은 이 성문서당 터. 세월도 바뀌고 땅도 바뀌어 버려서 흔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한참을 머물러 둘러보며 짐작만 해볼 뿐입니다. 모르는 이가 보면 우리가 땅 사러 온 사람인 줄 알 겁니다.
오래된 역사를 짐작만 해보는 성문서당 터를 찾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8편에 걸쳐 상주 목사 신점 선생이 세운 18개 서당 가운데 11곳은 다 찾아냈고 터만 남은 3곳까지 모두 14곳을 찾아 영상으로 소개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뙤약볕과 싸우며 잡풀 우거진 곳들을 누비고 찾아다니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답니다. 앞으로 18개 서당에 관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글로도 써서 남기려고 합니다. 피스토리 한빛과 함께 여행가자에 차근차근 한 꼭지씩 소개하고 있으니 한빛이 쓰는 글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여러분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습니다.